시작해도 되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상법 강의 들어갈 순서죠. 혹시 지금 민법을 하고 계시죠? 민법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시험이 이제 끝나고 1차 시험 끝났죠. 끝나고 발표도 났고 여러분들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시 재도전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특히 재도전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처음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법무사를 또 준비하셔야 되겠죠. 일단 제가 오면서 좀 궁금해서 이렇게 좀 자료를 좀 봤는데 이번에 커트라인이 65점이더라고요. 65점인데 작년 커트라인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 모르시죠? 관심 가져야 되죠. 거기에 신경 쓸 시간도 없죠.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제 여유가 생기면 그런 것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작년 커트라인은 60점이었어요. 60점. 근데 65점이 됐다는 것은 문제가 조금 쉬웠다는 거죠. 쉬웠습니다. 상법도 조금 쉬웠고요. 그리고 합격자가 작년에 비해서 몇 명 늘었네요. 보니까 작년에는 368명을 뽑았는데 이번에는 376명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시험이니까 우리 좀 알고 가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 또 말씀을 드리죠. 작년에 최고령자가 몇 살인지 아시나요 혹시? 작년에 최고령자 모르시죠? 관심 없어요? 내가 젊으니까 뭐 관심 없죠. 67세입니다. 67세. 대단하시죠? 근데 그분은 노후 대비를 완전히 하신 거예요. 노후 대비 하신 거죠.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법무사가 가서 내가 돈을 벌 거냐 안 벌 거냐 떠나서 노후 대비만큼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희망을 갖고 하셔도 되고요.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연소자는 참고로 23세입니다. 23세. 젊은 분들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데이터를 여러분하고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좀 시작할 건데요. 어차피 우리 과목은 상법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여기 데이터 보더라도 다른 거 안 봅니다. 상법만 봐요. 상법 보는데 지금까지 쭉 보면 상법에 100점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상법 100점 없습니다. 알겠죠? 없습니다. 최고점이 94점이고요. 94점 나오고 그러니까 헌법하고 합쳐서 나왔고 그것도 최고점이고 90점 이상이 한 명이 한 명. 헌법하고 합쳐서 90점 이상이 한 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따가 제가 OT 때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완벽한 시험을 준비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법무사 시험은 워낙 양도 많고요. 여러분들이 속도전으로 가야 되고 최소한의 효율적인 시험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누누이 제가 강조해 주고 싶어요. 주변에도 이제 이번에 아시는 분이 떨어졌는데 너무 실력이 좋아요. 너무 많이 알고 제가 오히려 어떻습니까? 지적도 받고 상법 뭐가 틀렸는지까지 저한테 전화로 오시는 분인데 안 됐어요. 그거는 뭐냐면 뭔가 문제 있는 것이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시험에 대한 정조준을 안 하신 거예요. 너무 확대하신 거. 너무 많이 알아요. 그거는 정말로 경계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걸 또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80점 이상이 32명밖에 안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이 완벽한 시험 이런 거를 생각하지 말고 시험에 합격할 만큼만 한다는 거 그걸 좀 이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 이제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첫 강의이기 때문에 다른 강의와 다르게 좀 잔소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잔소리 좀 하고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자료를 내줬죠. 자료를 내준 게 있고요. 인터넷에 올렸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눠준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죠. 첫 시간이니까 약 한 30분 정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하겠습니다. 제 책 소개도 하고 기왕에 저랑 같이 할 거면
그죠? 정확하게 좀 여러분이 수험에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잔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이제 이 패턴은요, 제가 판서를 좀 많이 안 할 겁니다. 거의 안 할 거고요. PPT를 해서 여러분에게 최대한 많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걸 전달해 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판서를 해보니까 원래 글씨도 잘 못 써요. 시간 다 가버려요. 그리고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판서를 하지 않고 웬만하면 하지 않고 많은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좀 전달할 건데 그것은 물론 책에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할 거고요. 이 상법 강의 노트라 그래서 제가 쭉 하는 내용들은 이따가 따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건데 구성은 기본 강의 내용이 그대로 있고요. 요점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따라오시면 되고요. 특히 활용은 뭐냐면 단거나 필기용으로 그죠? 최종 정리용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이 자료는 책에 있습니다. 알겠죠?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저의 최종 목표는 여러분의 합격을 시키는 것이고 기원하는 겁니다.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무사 상법 강의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설명을. 강의 설명서인데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강의 듣는 것보다가 저와 함께 호흡하려면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목적을 좀 이렇게 알고 가는 게 좋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설명서인 목차는 간단하게 여러분 다 책에 나와 있을 겁니다. 자료에. 법무사 상법의 특성, 상법이 도대체 뭐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수험 전략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하면 더 잘 알 겁니다. 그렇지만 복습입니다. 복습. 공부 방법도 복습해야 돼. 알겠죠? 이 강의 주교재, 이 부교재에 대해서 어차피 제 강의를 듣기 때문에 제 책에 대해서 제가 가장 많이 알죠? 여러분에게 그 취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의 진행 방식 소개 그리고 수강 요령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쭉 여러분이 종합반이니까 1년 동안 가는 그 커리큘럼을 한번 보시면 내가 얼마만큼 공부할 것인지도 한번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만 뭐 한 과목도 그렇지만 한 강좌에 몰입을 하면 안 돼요. 이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약 조절하고 과목별로 여러분이 시간과 여러 가지 에너지를 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골고루 점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살짝 어떤 과목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효자 과목들이 있거든요. 살짝 고득점을 해야 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걸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결론, 이 강의의 목적은 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특성과 비중인 상법이죠. 법무사 상법의 특성이죠. 뒤에 좀 잘렸지만 목차는 그렇습니다. 합격 전략입니다. 상법의 특성과 비중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본 강의 때 하는 거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상법이 많을까요? 여러분 민법이 많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조문? 아니면 양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양은요 상법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상법 기본서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정찬현 교수님 책을 보시면 이만해요. 민법보다 더 양이 많아요. 사실은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조문도 어때요? 935조에다가 240조 더해서 약 한 1175조가 되고요. 민법은 1118조. 암기하시면 안 돼요.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양이 많다 이거죠. 그런데 이 상법은 뭡니까? 이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에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특별법이라는 개념도 알아두셔야 되죠. 시험 분량이 타 과목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일단 그걸 인지하시고 그걸 어떻게 다 해야 되냐. 제가 있잖아요.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상법은 그 내용의 논리성이 보통 수험한 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상법은 뭔가 논리성도 없고 재미도 없어. 뭐 전부 암기해야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실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민법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우리 사는 얘기고 굉장히 기승전결이 맞기도 하고 뭔가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시험 점수는 잘 안 나오죠.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기분은 좋아. 기분은 좋은데 점수는 잘 안 나오죠. 그렇지만 사실은 상법은 실무적인 내용이지만 공부를 하면 점수는 확실히 나오는 과목입니다. 정해져 있거든요.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좀 알아두시고요.
오해하는 부분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어가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진다. 그거는 오해입니다. 여러분들이 민법을 많이 했을까요? 상법을 많이 했을까요? 민법이나 그런 과목들을 훨씬 많이 투자했을 겁니다. 많이 했죠. 그건 뭐냐면 많이 투자했다는 건 많이 봤다는 거죠. 친숙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쉬운 거구나 라고 착시 현상이 있는 거죠. 근데 상법이죠.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라 덜 봤기 때문에 그래요. 덜 친해서 그래요. 그래서 상법도 여러분이 이번에 하실 때 굉장히 친하게 좀 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주 봐야 돼요. 많이 봐야 되죠. 그래서 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랑 같이 함께 한 7, 8회독을 1년 동안 이렇게 친숙하게 하면 상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느껴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그 다음에 또 하면 돼요. 합격할 때까지. 알겠죠? 계속 하는 거예요. 시험은 한 번 하고 끝날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계속 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법무사 1차 시험 제1과목은 헌법이 40점이고 20문제. 다 아시겠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것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법에 대해서만큼은. 그리고 상법이 60점인데 30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도 양이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판례가 없을 때는 헌법이 요만했어요. 근데 판례가 나오면서 이만해졌는데 그 양이 많은데 점수가 작아요. 계륵이죠. 굉장히 투자하기도 뭐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헌법은 나올 만한 곳에서 어때요? 나올 만한 곳에서 10문제 정도 맞추시면 돼요. 10문제 내지 한 12문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머지는 상법을 맞추셔야 돼요. 상법은 잘 가면 28문제도 맞출 수 있고요. 잘하시는 분들은 29문제도 맞췄어요. 제 아는 분은 맞춘 사람 있어요. 있고 26개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은 공부하면 나오는 점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요거는 공략을 해야 되는 중점 과목이 되는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상법을 잘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합격하고 나시면 법무사 그죠? 돈을 벌어야 되죠. 미안합니다. 법무사는 공익에 종사하기 때문에 돈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판례가 그러더라고요. 판례가.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상인으로 취급도 안 해요. 내가 볼 땐 상인인데. 어쨌거나 법무사 업무를 하실 때 이 상법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실 때 이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나중에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분야라 생각을 하시고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애틋하게 사랑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상법에 고득점이 있어야 합격할 수 있는 중요한 과목이다. 복습합니다. 복습 말씀드렸습니다. 상법을 왜 해야 되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상법의 출제비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안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처음 하신 분들은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죠. 쭉 보면요. 상법은 주제가 다시 있다가 정리를 잘 해드리겠지만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법, 보험법, 해상법, 어음, 수표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바로 암기하셔야 돼요. 바로 암기. 상법이 최소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 장은 알고 있어야 돼요. 딴 건 몰라도. 알고 있어야 되죠. 이 중에서 출제되는 쭉 상태를 보시면 상법 총칙이 거의 6개에서 3개, 4개, 5개 하는데 올해는요. 한 문제. 물론 다른 지문이 다른 데 겹쳐져 있는 거지만 그걸 빼면 딱 한 문제. 올해 나왔어요. 나오고 상행위도 쭉 3개, 4개, 5, 6개 나오는데 이거는 그대로 예년 유지해서 5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상법 총칙하고 상행위는 중요한 겁니까? 안 합니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양에 비해서요. 양에 비해서 점수를 배점이 많아지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는 특별히 어렵지가 않고요. 조금만 하면 다 맞춰야 되는 곳이에요. 무조건 여기는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거의 찍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나오는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법, 총칙, 상행위는 무조건 처음 갈 때 잡고 가야 됩니다. 잡고 가야 뒤에 것도 여러분이 확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회사법인데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물론 약간 어렵기도 합니다만 또 중요한 과목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나중에 사회 나갔을 때 이 회사법이 굉장히 여러분하고 또 필요로 하는 과목이고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물론 저한테 자꾸 연락이 오는데
돈은 자기가 벌면서 자꾸 질문도 하고 뭔가를 해달라고 해요. 법무사 하신 분들이요. 제가 친한 분들은 거의 제가 이제 다 뭐 뻑하면 전해가지고 형 이런 판례 나온 거 있어? 내가 그럼 판례 기계입니까? 지가 찾아보면 되지. 그래서 자기가 지금 상담이 들어왔는데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회사법 관련되는 이런 업무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도 다 여러분이 해야 될 업무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도 그렇지만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법은 반드시 확실히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잡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찬찬히 이번에 기본 강의니까 찬찬히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길을 안내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보험이죠. 보험 쪽도 심심치 않게 4개 아니면 5개, 4개 아니면 5개 나오는데 올해 5개가 나왔어요. 보험은 근데 양이 작아요. 작고 이 보험도 다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미 다 맞춰야 돼요. 꼭 그런 생각 가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왜 다 맞춰야 되죠? 이 공부 좀 하셨다 합격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 좀 덜 했는데 여기서 하나 틀렸다. 3개 틀린 거랑 똑같아. 무조건 합격할 수 없어요. 남들이 맞추는 건 다 맞춰줘야 돼요. 쉽고. 그래서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 그래서 여기는 틀리면 안 돼요. 양도 작고. 그래 해상법이죠. 이게 해상항공법인데 항공법은 제가 제 책에도 뺐습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완전히 빼버렸고요. 해상법에 이제 2문제 아니면 3문제, 많이 나오면 3문제, 늘 2문제 나와요. 이 부분도 이제 양이 많아서 많이들 버리거든요. 버릴 필요가 없어요. 이번에도 제가 지적한 곳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해상법은 나올 만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해상법.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것도 버리고 뭐 버리더라고요. 이것도 버리고 오음수표도 버리고 뭐 버려요. 버리고 남는 게 없어. 안 돼. 절대 안 돼. 정말 그렇게 해서 합격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결국엔 다 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애초에 처음부터 공부 합격한 사람들 얘기 듣지 마세요. 야 해상법 그거 버리고 다 버려. 버리고 자기는 합격했으니까 말이 쉽지. 그렇지 않죠. 버리면 안 돼. 처음부터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미안합니다. 막 거친 말이 나오는데 좀 건방지면 안 돼. 겸손해야 돼요. 처음부터 교만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건 버리지 않고 같이 저랑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할 만큼만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아주 필요한 만큼은 양을 줄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음수표법 나오는데 이것도 절대로 버리시면 안 돼요. 알겠죠? 버리지 않고 계속 기출 문제가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양이 좀 꽤 되지만 확 줄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100점 맞겠네. 그죠? 그렇지만 이게 내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제 생각에 작년에 있죠. 뭐 여기 듣는 분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다 가르쳐줬다고 하고 다 찍어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저는 다 해줬어요. 다 맞춰줬는데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여기 나왔다는 보시고 자 다음에는 이제 상법의 난이도 출제 경향 보는데 이거는 나중에 첨부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뭐 2020년 26회 상법 문제죠. 25회보다 좀 더 편하게 출제됐어요. 24회보다 25회가 좀 더 쉬웠고요. 그 다음에 25회가 26회가 조금 더 이렇게 쉬웠어요. 물론 4개의 문제는 항상 어렵게 느껴져요. 새로운 걸 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나왔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5회 문제의 경우도 뭐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례 지문이 등장했고 새로운 판례가 좀 나왔죠. 그 다음 26회 문제도 익숙한 판례 지문과 관련 조문으로 문제를 구성했고요. 전체적으로 쉽게 출제됐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올라갔죠. 그래서 기본서 내용을 이해하고 조문과 기출 지문을 잘 분석하고 학습했다면 고득점이 가능하고 속칭 상법은 효자 과목이 되려 생각한다 하는데 이건 제 생각이죠. 여러분들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거나 다음 특이한 점이라면 최근 3년간 대법원 판례는 어김없이 출제되었다. 지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마지막에 정리해준 그 판례 있죠. 거기에서도 지문이 그대로 깔렸죠. 그래서 준비한 최종 정리 판례 특강에서 언급했던 최근 판례 지문이 다수 이제 출제됐는데 모르신 분들은 그게 출제된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정리 강의 때 이렇게 3년간 판례 나올 만한 거 있죠? 그걸 다시 정리 쫙 해드립니다. 지문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냥 로우로 이제 요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까지 상법 문제 출제 분위기는 상법의 주요 조문과 이와 관련된 판례 지문으로 문제를 구성해서 법무사 합격 후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됐습니다. 결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수험 전략 해보겠습니다. 시험 범위를 설정하겠습니다. 조문 판례입니다. 여러분, 시험 범위 정합니다. 조문 판례만 하시면 돼요. 조문 판례입니다. 판례와 그것을 알기 위한 약간의 이론이 필요한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학설 대리 필요 없고 통설 위주로 제가 정리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한 수험 범위를 확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강사 도움이 필요한데 제가 길잡이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상법의 수험 범위를 과감히 줄이고 출제 가능 문제로 요겁니다. 정조준 하셔야 돼요. 시험 정조준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정말 법무사는요. 옛날에 사법시험, 저도 사법시험을 봤었지만 사법시험보다 2배입니다. 2배. 공부량이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이걸 여러분 다 할 수 없어요. 정말 전략적으로 좀 영악하다 싶을 정도로 계산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걸 꼭 머리에 넣어야 됩니다. 알겠죠? 계산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수험 목표는 100점 맞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평균 점수가 커트라인이 65점이에요. 여러분 65점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딱 67점만 맞거나 아니면 66점 맞거나 가장 전략적으로 잘 합격한 사람이 누구냐면 65점 맞고 합격한 사람이에요. 제일 수험 수행을 잘하는 거죠.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편하게 갖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박관념은 버리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지엽적인 내용은 과감히 버리고 중요한 내용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첫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잔소리를 좀 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 방법 내지 순서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여러분 알고 있지만 머릿속에 지엽적으로 학설 대립 있는 공부 방법은 저 얘기 안 합니다. 알겠죠?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각자 수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학설 대립이 없는 것들, 그죠? 그거 위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본서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번 강의가 기본서 이해하는 강의예요. 조문 판례 기출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약 정리해야 되고 마지막에 암기하셔야 돼요. 이게 끝까지 와야 돼요. 요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 커리큘럼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다는 거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문제 연습은 조문 판례 기출지문을 숙지한 후에 확인 학습용으로 활용하면 돼요. 문제 연습은 어떻습니까? 문제집을 또 새로운 책이 한 권이다라고 느꼈을 때 그때는 공부가 덜 된 겁니다. 여러분은요. 앞으로 가면서 제 책 이 2권이면 상법은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딴 거 책을 넣으면 안 돼요. 문제집은 그냥 확인용이라고 생각하고 버린다는 생각 가지고 확인용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그렇게 돼야만이 공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다시 또 문제집을 잡고 부담을 느끼면서 여기에 또 줄을 치면서 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면 조금 덜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객관적인 척도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책은 2권, 나머지 문제집 하나 사서 풀어보고 확인하고 틀린 거 몇 개 확인 체킹하고 버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알겠죠? 물론 미리 하면서 좀 풀어보는 것도 괜찮지만 그 다음에 상법 정복을 위해서는 전문가 강사의 강의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혼자 독학하면 되긴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어. 한 10년 미안합니다. 10년 혼자 독학하시는 분들 이거 안 듣겠죠? 그러니까 뭐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10년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 상법 내용이 익숙할 때까지 반복 암기해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복습 방법이죠. 초보자도 경험자도 제가 이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마 이 학원에서는 여러분 동영상을 듣도록 해줄 겁니다. 아마 복습을 반복 효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처음 하는데 다시 책을 읽으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는데 약간 어떨 때는 말이 빠르기도 좀 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급해요. 많이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슬쩍슬쩍 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빠르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3시간 반 동안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께 되는 것이 얼마 될 것 같아요? 30%도 안 돼요.
다 들으면서 한글이니까 뭐 그렇지 넘어가니까 아는 것처럼 느끼지만 물어보면 어때요? 정말 30%도 모릅니다. 복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새롭게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이 복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동영상 좀 빨리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들으면서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이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초보자는 현재 수강 과목에만 오래. 이게 질문이 많았어요. 제가 민법 하는데 상법만 할까요? 민법만 할까요? 물어보는데 민법이 다 다른 과목 겹쳐져 있잖아요. 학원 자체가 겹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제가 뭐 말할 수 없는데 통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처음 하는 학생은 그 한 과목에 올인하는 게 좋긴 해요. 왜냐하면 헷갈리거든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겹쳐져 있으니까 이 상법 할 때만큼은 상법을 좀 보십시오. 좀 더 비중을 좀 두면서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2년 이상 공부한 경험자들 있죠. 그런 분들은 복수의 여러 개의 과목을 해도 좀 괜찮아요.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면 됩니다. 됐고요. 넘어갑니다. 자, 주교재하고 우리 부교재만 좀 설명할 건데 잘 한번 책에도 잘 나와 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서는 상법 강의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 책은 다르게 붙이지 않고요. 여기다 앞에다가 아예 법무사 상법이라고 붙여버립니다. 다른 교재들은 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이런 걸 다 빼버려요. 왜냐하면 다른 것 준비하시는 분들 같이 볼 수 있도록 다른 걸 같이 많이 집어넣어놔요. 왜냐하면 통합적으로 이렇게 독자들 갖게 하기 위해서 한데 그렇게 되면 저도 옛날에 공부를 해봤었는데 굉장히 어때요? 시간이 낭비가 많을 수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많이 하게 되고 책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예 저는 초점을 법무사 상법 강의를 해서 아예 맞춤형으로 법무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걸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책이 얇아져 있고요. 요거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더 안 돌리셔도 됩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내용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법무사 시험에 초점을 둔 맞춤형 교재입니다. 맞춤형 교재고요. 필요한 상법 판례 조문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믿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 지문과 핵심 키워드를 밑줄 등으로 부각하고 했습니다. 이번에 좀 더 제가 신경 써서 더 좀 크게 좀 부각을 해봤어요. 그것만 잘 이해를 되고 빨리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따로 제 강의 들으면서 밑줄 작업하고 밑줄 치시고 하지 마세요. 지금 그 시간이 없어요. 하지 마시고 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또 밑줄 쭉 하다 보면 책이 지저분해지고 또 사게 돼. 그냥 일단 놔두면서 머릿속으로 여러분이 좀 익혀야 돼요. 방법 말씀드리는데 본문, 조문, 이론 판례 정리했고요. 각주 내용 보완 판례를 보충해놨는데 각주에 가보면 판례를 제가 정말 중요하고 출제할 만한 것들은 요지를 거기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좀 같이 보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판례는요. 올 7월 말까지 나올 만한 것들하고 다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판례도 또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엔 또 정리해 줄 거기 때문에 판례가 다른 데서 나올 건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완벽한 단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 충분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무사 상법 강의 이 책 다 사셨죠? 됐습니다. 두 번째, 이것만 가지고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여러분 이런 말 쓰여 있죠? 수험에 불필요한 부분 과감히 삭제해서 분량을 축소했고요. 또 법조문이 난해한 경우도 했습니다. 넘어가 보시면 이제 부교재 가보겠습니다. 조문 판례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작년까지 상법 교환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상법 교환. 상법 교환이었는데 그 책에 편집을 맡겨놨는데 사실은 좀 편집이 제가 만들고 나서도 좀 보기에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편집을 완전히 좀 바꾸고요. 뒤쪽에 맨 뒤쪽에 가보시면 제 2부에 가보시면 제가 이 PPT 강의하면서 중요한 키워드 있죠. 그걸 전부 다 이렇게 노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 들으실 때 꼭 노트 필기가 필요하다면 요걸 보시면서 가피를 하거나 사실 가피를 하기보다도 보시면서 좀 체킹하십시오. 지금은 하다가 마지막에 가면 사실 요 100 몇 페이지 되는 것만 마지막에 알고 있어도 26개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이제 좀
짧게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본서를 따라오셔야 돼요. 따라오시면서 혹시 필기할 게 있다면 옆에 요걸 노트로 삼으시면 돼요. 그래서 조문 판례 특징이죠. 옛날에 상법 교환을 명칭을 변경하고 바꿨습니다. 바꾸고 체계도 바꾸고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책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안 맞을 겁니다. 안 맞을 거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책을 자꾸 바꾸면은 이렇게 돈을 벌려고 그런 거 아니냐. 돈 안 법니다. 제 책은요, 외부에 인터넷에도 안 올라가 있습니다. 오직 방문가에서만 팔고요. 남지 않습니다. 알겠죠? 남는 것도 없고요. 그런 거고. 또 한 가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옛날에 공부를 해보니까 책을 몇 년 동안 이렇게 안 바꾸고 살짝 뭐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도 나는 바로 그해 바뀌면 그 책을 거기에 맞도록 조정을 해주는 게 어떻습니까? 저자의 노력과 부지런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빨리 이렇게 정리를 새롭게 또 여러분이 맞을 수 있도록 제가 변형해 주는 게 더 낫다 생각을 해서 하는 거니까 혹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보기 좋게 제가 만들어 봤어요. 다시 만들어 본 겁니다. 해보니까 경험상 지금은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아마 책이 조문도 확 들어오고요. 여러 가지 밑에 기출 문제도 정확하게 잘 들어옵니다. 그렇게 잘 해놨다는 거. 그래서 구성은 조문 정리가 되어 있고 조문 판례 기출 지문을 완벽하게 해설했습니다. 중복되는 거 완전 빼고요.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마지막에는 상법 강의 서브노트를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이 얇은 책으로 마지막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해봤고요. 법조문의 내용에는 밑줄과 강조 표시를 해줬고요. 출제 가능한 조문 전체를 읽기 쉽게 구어체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초보자들은 조문 읽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뭐 준용 규정 나오고 숫자 나오면 읽기 힘들죠. 그걸 전부 다 말로 다 바꿔놨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별 표시로 출제 빈도를 표시해놨기 때문에 어떤 조문이 중요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있죠. 그 다음에 조문 판례 기출 지문 1에서 26회 조문 연계 해설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출제 범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상법 강의 주요 내용을 주제별로 핵심 정리했고 노트 필기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아까 서브노트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도는 출제 포인트도 파악하고요. 집중 강의 때 기본 교재로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 강의는요. 기본 강의 있고 집중 강의 있고 문제집 있는데 집중 강의 때 이 교재로 사용합니다. 알겠죠? 이 교재로 여기에 있는 조문을 제가 다 해설해 드리고요. 문제를 다 풀어 드리겠습니다. 기출 문제를. 그러면 복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책을 필요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용 교재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 정도 하시고요. 강의 패턴은 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강의 도구는 판서 없는 PPT 자료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잔소리 좀 길어졌는데 그 다음에 수강 요령은 노트 필기는 상법 강의 노트로 대체하고요. 내용 설명의 이해에 집중하셔야 돼요. 기본서 강의를 들을 때는 여러분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여러분께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처음 기본서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들을 수 있는 기간은 이 기간밖에 없어요. 이 제도가 뭐지? 왜 나왔지?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면서 저한테 듣고 쭉 하면서 이렇게 자꾸 음을 던지시고 저한테 질문하거나 고민해 보셔야 돼요. 고민할 시간은 이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필기하고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생각을 가지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필기는 가급적 노트에 간략하고요. 상법 기본 강의에서는 이해에 초점을 맞춰주고요. 핵심 주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당장 내일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이 상법을 이해할 수 있고 됩니다. 그래서 상법 기본서를요. 긴 호흡으로 읽으면서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아주 읽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읽기 쉽게 되어 있고 눈에 잘 들어야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이런 반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문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걸 말씀드릴 거고요. 조문 판례에 있는 내용으로 복습이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를 듣고 가셔가지고 그 배운 만큼의 조문을 복습하셔야 돼요. 알든 모르든 한번 살펴보세요. 읽어보십시오. 알겠죠? 읽어보고 제가 또 강의하면서 기본서 끝나고 나서 중요한 건 한두 개씩은 제가 풀어주면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수분 동영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의 종류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본 강의입니다. 기본 강의. 기본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상법을 이해하는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강의는 집중 강의인데 상법 조문 판례로 아마 12월 달에 있을 겁니다.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 강의 있죠. 객관식 문제풀이도 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종 정리 강의를 해서 뭐 1, 2회 정도인데 학원에서 시간을 많이 안 내줘요. 저는 한 3, 4회 정도 해갖고 전체를 한번 쫙 훑어주고 싶은데 시간을 많이 안 주는데 어쨌거나 총 1회 내지 2회 정도 하는데 그래서 판례를 한 3년간 정리를 해드리는 걸로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강좌 정도가 4강좌 정도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강의 일정 전체를 한번 살펴볼게요. 상법 총칙은 진도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잘 끝내드리겠습니다. 상법 총칙은 2회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하고 다음 주 한번 하면 상법도 끝낼 수 있는데 혹시 못 끝내더라도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일단 분배를 해놨습니다. 상행이 3회에서 상법 총칙을 5회로 끝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법은 9회 정도, 보험법은 3회, 해상법은 1회, 어원법은 2회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갈 거라고 여러분 예상만 하시면 되고요. 진도는 제가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조절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죠. 기본 강의는 상법의 수험 범위를 정해서 조문 판례 이론을 유기적으로 설명하고 제도를 이해를 돕고 상법 기초를 다진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초점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 집중 강의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 강의는 굉장히 압축되어 있고 짧은 기간 동안 이 기본 강의를 정리해드리는 강의고요. 문제 연습은 그렇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법무사 시험은 마지막 몇 가지 있습니다. 꾸준히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합격합니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겁니다. 공부를 즐기는 수험생은 오늘부터 여러분은 이제 즐기셔야 됩니다. 공부를 즐기셔야 돼요. 똑똑하고 아주 성실한 수험생도 앞설 수 있어요. 즐겨야 됩니다. 알겠죠? 상법하고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놀아보시면 돼요. 놀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는 즐겨야 됩니다. 여러분 수험생 어렵게 생각하시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긍정적으로 나는 합격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서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잔소리가 조금 이제 길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여러분 처음 강의하니까 마음 자세를 다지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진도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상법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책을 펴시고요. 기본서를 한번 펴니다. 그리고 밑줄 치는 사람 쳐도 되지만 많이 안 치는 겁니다. 알겠죠? 많이 안 치고 지금 처음 하시는 분은 밑줄 치지 마세요. 치지 마시고 옆에 연습장 놓고 상법 용어를 한번 적어보세요. 적으면서 제가 하는 걸 따라오면서 듣고 이해를 하십시오. 이해를 할 노력하시고 그리고 책은 여러분이 줄 칠 거 부분은 전부 다 제가 다 줄을 쳐놨기 때문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복해서 여러 번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상법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이제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제가 상법, 어음, 수표법으로 잡아놔봤어요. 근데 사실은 뭐 어음, 수표법은 옛날에 상법에 포함됐었지만 이제 특별법으로 빠져나갔어요. 나갔지만 우리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상법을 배우기 때문에 상법의 주소가 어딘지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총칙 부분은 여러분이 상법을 여러분이 있죠? 전체 장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상법을 얘기하는데 제가 민법이라는 말이 먼저 떠올랐어요. 아니 상법 하는데 무슨 민법을 왜 가져옵니까? 라고 하지만 상법은요. 우리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죠? 우리 법의 분류를 보시면 법의 분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공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법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뭐 공법은 여러분 아시죠? 공법은 뭐 헌법, 행정법, 국가기관 내지 행정부 관련되는 거죠? 그런 공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법은 뭐 헌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형법도 있고 민사소송법도 공법일까요? 사법일까요? 예? 크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민사소송법은 공법일까요? 사법일까요? 공법. 아, 공법. 예, 맞습니다.
맞췄습니다. 정답입니다. 알겠죠? 이분은 합격하실 거예요. 아마 분명히. 장담하건 합격하실 거예요. 물론 다른 분 다 아는데 얘기를 안 했을 뿐이죠. 이거 민사정 어떤 분들 그러죠. 민자가 들어가니까 사법으로 그러죠. 아니죠. 왜? 국가기관이잖아요. 법원은 국가기관이 그죠? 그래서 공법 들어가는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사법이에요. 사법. 사법은 민간인이죠. 우리 일반인들의 관계되는 법률 관계 하는 것이 사법이죠. 그 대표적인 뭐예요? 민법이잖아요. 민법과 뭐가 있죠? 상법이 있는 거예요. 민법과 상법이 있는데 이 사법 중에 민법이 있는데 이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 뭐예요? 상법인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사법은 민법과 상법으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민법과 상법 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 민법의 지식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법은.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볼게요. 상법은 특별법이라고 그랬죠? 뭐의 특별법?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눠질 때 어떻게 왜 나눠지죠? 일반법은 범위가 넓죠. 그런데 특별법은 어떻습니까? 범위를 좁혀서 특정한 행위자와 주체, 행위에 대해서 규정하는 게 특별법이죠. 좁혀놓은 거죠. 이게 상법이에요.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민법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일반법이고요. 이런 말을 해놨죠. 일반법이고 사람이 법률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것이 민법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면 다 적용되는 거죠. 굉장히 포괄적인 거죠. 누구나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법률행위. 이 법률행위 하는 사람 누구나 민법이 적용돼요. 근데 특별법은 어때요? 이것보다 범위를 좁혀진 게 특별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상법이니까 어떻습니까? 특별법이라는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떤 법률이 적용되려면 주체와 대상, 행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민법이 적용되기 위해서 사람이란 주체 있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 있었잖아요. 그럼 상법도 어떻습니까? 주체가 있고 법률행위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보시면 상법 제1편의 총칙에 가보시면 이 총칙을 보시면 안 되고 총칙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총칙 제도 중에 쭉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사실은 총칙은 한마디로 말하면 상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인.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상법은 특별법인데 주체와 행위가 나오는데 주체는 누구라는 뜻이죠? 상인에게 적용된다는 뜻이죠. 상법은 상인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알겠죠? 상인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어떤 행위,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인가가 바로 상법에 가보시면 이 표현이 나오는데 제목이 뭘로 되어 있죠? 상행인 거예요. 이걸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걸 합쳐서 우리가 총칙이라고 합니다. 총칙. 알겠죠? 총칙이라고 통칙이라고 합니다. 총칙이에요. 이걸 합쳐서 사실은 원래 어떻습니까? 이 총칙이 한꺼번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만 상행이 워낙 중요하니까 새로운 편으로 나오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합쳐서 총칙입니다. 알겠죠? 총칙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각칙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빠뜨렸는데 일반법과 특별법이면 왜 민법이 필요하냐면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되죠? 일반법으로 가는 거예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는 굉장히 상대적인 것이지만 이게 일반법이에요. 특별법이 이렇습니다. 특별한 행위자, 특별한 행위에 대해서 적용하는 건데 만약에 여기에서 적용되는 법 규정이나 법률관계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어디로 온다? 일반법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법 문제를 항상 해결하면서 민법을 모르면 해결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특히 실무에 가보셨을 때 상법 문제를 해결하는데 왜 상법 조문에 없지라고 저희한테 질문해오는 법무사가 있는데 그건 정말로 꼴찌를 하게 했을 거야. 아마. 내 틀림없어.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알겠죠? 형 여기 왜 상법에 그 조문이 없는 거야? 야, 너 어떻게 합격했냐? 이렇게 하죠? 미안합니다. 지금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조문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전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 해결하는데 거의 한 60%가 어떻습니까? 민법으로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걸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만 알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법, 특별법을 제가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을 알지만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는 민법의 마인드와 민법을 생각하셔야 되고 이게 일반법이다라는 걸 갖고 계셔야 돼요. 특히 처음 하시는 분이 이런 마인드 안 갖춰 있으면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알겠죠? 그런 부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강론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행이 했을 때 적용되는 것이 상법이다. 그렇죠? 그래서 3편을 가봅니다. 뜬금없이 회사가 뚝 들어오네요. 이거 뭐냐 이거? 이거 뭡니까? 회사는 뭡니까? 회사는 상인입니다. 무슨 상인? 법인인 상인이에요. 우리 상인은 어떻습니까? 자연인 상인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인인 상인이 있죠. 법인. 이겁니다. 법인인 상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회사예요. 그래서 총칙 끝나고 난 다음에 뭡니까? 그 밑으로 나오는 것은 어때요? 법인인 상인이 상행위를 할 때 규율하는 법이 바로 이 회사법이에요. 회사인 법인이 어떻습니까? 상행위를 할 때 나타난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회사법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강론은 개별적으로 상인이 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사가 무슨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를 했을 때 거래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떻습니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때 그것을 규제하는 법이 이것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또 뭐냐? 보험이잖아요. 이건 뭡니까? 보험 뭐냐? 이것도 사실은 규율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여러분 안 보이지만 보험회사 이게 뭐예요? 보험 상행위를 하는 상인이죠. 상인을 규율하는 법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느낌이 들어올 때 상법을 볼 때 앞쪽은 상인과 상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나머지는 상인 각각 별개의 상인들을 어떻습니까? 특별히 중요한 상인들을 규율하는 법들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연결이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연결이 안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논리성이 없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 어떻습니까? 이 회사와 관련되는 그죠? 상인을 규율하는 법. 보험이라는 회사 상인을 규율하는 법. 됐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까요? 해상 나왔죠? 이건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해상 기업을 규율하는 법이에요, 사실은. 됐죠? 해상 기업을 규율하는 법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항공 부분은 제가 뺀다 그랬죠? 여기까지가 상법이에요. 상법이고 이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 바로 어음수표법입니다. 원래는 어음수표가 여기 상행위에 옛날에 있었어요. 어음수표 행위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음수표를 꼭 상인만 사용하나? 아니잖아요. 일반인도 사용하죠. 그래서 논란이 있다가 어떻습니까? 상행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특별법 나오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상법에 대한 내용을 어떤 건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상법이 뭔지 한번 봤습니다. 다음에 넘어가 보죠. 이제 상법 총칙이죠. 총칙.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여러분. 상법 총칙을 한번 살펴봅니다. 상법 총칙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보겠습니다. 총칙은 제1장은 서론이에요. 2장은 이걸 뭐 통칙이라 하는데 저는 서론에서 이제 기본 설명하는 거니까 설명 들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상인이 나옵니다. 중요하죠? 상인이 나올 거고요. 배울 겁니다. 그리고 상업 사용인 상호, 그리고 상업장부 영업소, 그 다음에 상업등기 영업양도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목차를 나열해 드린 거는 여러분이 가면서 저와 강의 끝났을 때 최소한 상법의 아까 6가지 크게 목차, 그 다음에 상법 총칙의 몇 장까지 이거는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다음 시간에 숙제입니다. 알겠죠? 제가 이렇게 만약에 짚어보고 이걸 대답을 못하면 그냥 퇴장시킬까요? 어떡해요? 어쨌거나 참 제재 방법이 없네요. 그죠? 다 이렇게 저보다가 이제 어른이니까 그죠? 어른이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목차 이게 큰 장이라도 암기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의 어떻습니까? 상법 용어예요. 아까 그랬죠. 상법이 처음 하니까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상법과 관련된 용어들이 여러분이 안 들어있어서 그래요. 민법,
특히 형법 있죠. 형법 할 때도 처음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구성요건이라든지 뭐 위법성이라든지 미수 뭐 이런 것들, 이런 형법적 용어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 영어 배울 때 어떻습니까? 단어를 외워야만이 영어를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상법에 관련된 용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익숙해져야 상법이 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아주 가장 큰 제목의 이 주제조차도 머리에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상인, 상업사용인, 상호 쭉 나오는데 나중에요. 공부를 다 하고 나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상인 그러면 벌써 머리 쫙 떠올라야 돼요. 상인의 종류부터 뭐가 있더라 딱 떠오르고요. 상업사용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배인부터 부포상부터 였습니까? 물건 판매 전부사 쭉 나와야 돼요. 이런 게 연상이 돼야 되는데 연상 키워드는 이거밖에 없어요. 암기하셔야 처음에. 알겠죠? 처음에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요런 장을 보면서 우리가 또 뭔가 하면 논리적으로 한번 연결을 한번 시켜보면요. 사실은 상법은 상인을 그랬잖아요. 상인, 이렇게 영업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상인은 이렇게 영업을 할 때 뭐가 필요하죠? 첫째는 사람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뭐죠? 영업 장소 같은 게 필요하죠. 등등이 필요하죠. 이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강학상 구분을 두 가지를 합니다. 상법의 총칙을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어때요? 우리가 영업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인적 요소도 있어야 되고 물적 요소 있어야겠죠. 그게 여긴 다 나와 있어요. 한번 느껴볼까요? 상인과 어떻습니까? 상업 사용인이 바로 인적 요소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영업을 할 때, 기업이 운영할 때 필요한 것이 뭐죠? 물적 요소죠. 그게 바로 상호. 그렇죠? 상호 필요하죠. 그 다음 뭐가 필요하죠? 장부 필요하죠. 물론 우리 시험엔 잘 안 나오지만 상업장부 필요하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영업소예요. 영업소도 중요하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즘에 이제 판례도 그렇고 이 영업소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을 갖고 많은 판례 넣어놓고 있죠. 그 다음에 요건상 영업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때요? 여기에 바로 물적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더 나가서 습니까? 상업 등기도 하나의 이제 꼭 물적 요소라기보다도 물적 요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행위 요소로 영업 양도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한번 여러분이 이 목차를 암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논리성을 찾는다면 이렇게 있다라고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뭘 하냐면 서론, 통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법에서 상법 총칙에서 통칙인데 서론 부분을 한번 여러분 펼쳐봅니다. 그렇죠? 이 서론의 주요 주제를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상법이 뭐냐? 최소한 우리 상법 공부하는데 상법에 대한 개념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 서론과 관련해서 한 4, 50페이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한 2, 3페이지 다 줄여놨어요. 이것만 알면 충분해요. 정리가 됩니다. 알겠죠?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상법의 인용과 특성. 물론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여러분이 최소한 상법을 이해하는데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시험에 안 나오지만 여러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론적이고 상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거 필요한 것만 제가 아주 넣어놨기 때문에 다른 건 안 보셔도 됩니다. 이념과 특성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상법을 보는데 이 상법의 성격을 모르면 안 되죠. 아니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여자친구의 성격을 모르면 안 되죠. 성격을 알아야만이 잘 정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그죠? 모르면은 저도 좀 장가가 좀 늦었는데 그 상대방의 특성을 몰랐었어요. 나중에 그걸 터득해갖고 잘 알고 난 다음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잘 맞춰줘야 되지, 그죠? 잘 맞춰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몰랐더니 상법도 마찬가지. 상법에 이놈의 성격이 있어요. 성질을 알아야 되는 거죠. 특성을 좀 알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법의 법원과 연역인데 연역은 과감하게 뺐고요. 제가 법원에 대해서 알아줘야 됩니다. 시험에도 나오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법의 의 부분이죠.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페이지 이제 첫 페이지가 되겠죠. 봅니다. 상법의 개념을 먼저 검토를 해볼게요. 상법이란 뭐냐? 상법이란 상거래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죠. 상법입니다. 이 개념 조심해야 돼요. 상법 개념, 그 다음에 상인 개념, 그 다음에 상행위 개념. 처음 하실 때 그것까지도 헷갈려요.
상법을 상인으로 알고 있고요. 처음에 막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초기에 들어갈 때 우리 개념이 세 가지 있는데 상법이 뭐냐, 그 다음에 상인이 뭐냐, 그 다음에 상행위가 뭐냐, 요 세 가지 알아둬야 되거든요. 물론 중요하게 시험 나오는 것은 상인하고 상행위이지만요. 상법은 상거래에 적용되는 법률, 이미 그건 아실 거고요. 자, 상법이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법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상법의 개념을 정리할 때 보통 이렇게 정리합니다.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법은 이렇게 정리를 내립니다. 민법도 가보면 여러분 실질적 의의 민법, 형식적 의의 민법 이런 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냥 넘어가시면 되지만 어쨌거나 똑같습니다. 상법도. 그래서 이 전체 있죠. 상법이라고 하는 상거래와 관련되는 이 법들이 있죠. 전부 다 뭐예요? 상법이에요. 굉장히 포괄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학문적이고 내용적이고 실질적인 상법을 말해요. 그럼 형식적인 건 뭐냐? 이 중에서도 특별히 어때요? 법으로 상법이라는 개념으로 정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있죠. 상법전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형식적 의미의 상법이라고 그래요. 그러기도 하고 이 상법전을 말하는데 입법 정책적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상법 전체에 있는 것인데 특별히 어떻습니까? 이렇게 상법으로 넣었다는 거죠. 넣는 게 뭡니까? 입법하는 거죠. 입법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법률 문제, 민사 문제, 기타 등 상법 문제가 있는데 이걸 그냥 해결할 거냐 아니면 상법으로 넣어서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이거는 국회가 만들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입법 정책이라는 거죠. 상법과 관련되는 거 꼭 상법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상거래와 관련되는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법이 안 들어오는 건 어떻습니까? 그만큼 이슈가 안 됐고 또 국회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온 거죠. 또 만약에 문제 된다면 어떻습니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 형식적으로 나누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옵니다. 볼까요? 실질적 의미의 상법은 형식적 의미의 상법의 확대와 축소의 지침 역할을 한다. 알겠죠? 그렇죠? 여기 있던 게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특히 이 개념이 어디가 중요하냐면 형법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형법이 어떻습니까? 도덕하고 형법이에요. 도덕이나 일반 사회적으로 비판받는 것도 있잖아요. 형법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워낙 지탄을 받고 하다 보면 어때요? 이놈을 처벌하자라고 그 죄를 집어넣죠. 이게 바로 어떻습니까? 형식적 형법하고 실제 형법의 어떤 구분되는 척도인 거죠. 알겠죠? 이렇게 법을 구분합니다. 이거는 어느 법이나 다 이렇게 적용됩니다. 알겠죠? 상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하나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상법을 아는데 최소 어떻습니까? 이런 정도의 기초는 알고 있으면 좋다. 여기까지 더 알 필요 없어요. 굉장히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더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상법의 특성입니다. 상법의 특성. 요거는 알아두셔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제도들이 다 배울 겁니다. 뭐 암기는 안 하고 이해는 좀 덜 되더라도 느낌만 알으시면 돼요. 그럼 이 상법을 왜 만들었을까? 상법을 왜 만들었을까? 도대체 상법은 왜 만든 거지? 기업을 때려잡으려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이 상법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일을 못하겠다. 완전 때려잡는 거다. 그거는 상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기업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자기네들이 나쁜 짓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하는 말들이에요. 상법 원래 취지가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기업을 안전하게 유지시켜주고 잘 어떻습니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을 잘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상법이에요. 기업 유지예요. 그래서 요 특성이라는 말을 내가 얘기했지만 내용 및 특성을 했지만 요 안에 내용들이 전부 어떻습니까? 상법 전에 그대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거래 안전과 신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법전을 쭉 보시고요. 조문 공부하실 때 요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전부 다 포섭됩니다. 법조문도 이게 왜 들어왔지? 거래 안전. 이거 왜 들어왔지? 기업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조문들이 전부 그렇게 됐어요. 그런 관점에서 조문을 보시면 시각이 넓어지겠죠.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안 와닿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조금만 하고 이것만까지만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자, 기업의 유지죠. 기업의 유지인데 제가 다 쓰진 않았지만 중요한 내용만 한번 상법전에 있는 거 한번 뽑아봤어요. 뽑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영리성을 보장해. 상법에서 영리성을 보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도가 뭡니까? 상인의 보수처분권의 조문이 있어요. 그렇죠? 상인은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무조건 돈 받습니다. 우리 민간인들은 어떻습니까? 약속하지 않으면 돈 못 받잖아요. 특히 우리 위임과 민법의 위임은 어떻습니까? 무상의 원칙이잖아요. 돈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법무사 계약서 작성 안 하면 나중에 돈 안 준다 그러면 돈 못 받는 거예요. 반드시 계약서 작성해야 되죠. 어쨌거나 근데 상인은 어떻습니까? 영리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보수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성을 보장해 주죠. 이러한 조문들이 많아요. 있죠. 그 다음에 자본 집중 촉진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법은 숨어있는 자본이 어떻습니까? 자본시장으로 흘러나와야 돼요. 숨어있는 돈들이요.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직들을 만들어주면 좋겠죠.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익명조합 같은 어떤 하나의 기업 형태입니다. 익명조합이 뭐죠? 여러분 잘 모르시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익명조합은 뭐예요? 이름을 안 밝히는 조합원이 돈을 투자해서 내가 투자 수익금을 받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돈이든 좋은 돈이든 자본시장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봅니다. 그게 시장이 흘러나와서 자본이 많이 움직이는 조합인 거죠. 그래서 회사법에, 상법에 어떻습니까? 익명조합, 합자조합 이런 기업 형태를 만들어줬어요. 왜냐하면 숨어있는 돈들 아니면 어떻습니까? 흘러가는 돈들이 기업으로 흘러들어오게 하기 위한 거죠. 이러한 것들이 뭡니까? 다 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들이에요. 그 다음에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한다. 수권자본제도인데 이제 주식에 가서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인력 보완이다. 상업 사용인 있죠. 상인은 혼자 할 수 없죠. 누구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상업 사용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바로 기업을 잘 유지하기 위한 규정들이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위험부담 완화주죠. 특히 대표적으로 주주들은 어떻습니까? 무한 책임지면 안 되죠. 유한 책임이에요. 그래야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기업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독립성 확보, 법인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소유와 경영의 분리, 특히 집행임원 제도 등 있죠. 이런 것들 전부 다 법조문에 있는 것들이고 배울 제도들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거죠. 기업을 잡으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을 보시고 마지막 보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기업을 유지하다 보면 어때요? 이들이 영리만 추구하거나 하다 보면 거래 당사자, 제3자의 피해를 주거나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거나 뭔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안전장치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조문들 주면 어떻습니까? 가보면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조문을 딱 보고 놓고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특성이. 이념이 깔려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면 거래 안정화 신속 조항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거래가 간이하고 신속해야 되죠. 그래서 상행위의 대리 등 이런 조항들, 그 다음에 정량화된 거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약관, 특히 공시주의, 거래 안전을 위해서 상업등기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공시주의, 그 다음에 외관주의. 외관주의 법리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거죠. 표현지배인, 그 다음에 표현대표이사 이런 것들이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도 거래를 안전을 위해서 이러한 거래 행위에 대해서 믿었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이죠. 그 다음에 또 상인들에게 이러한 유지를 해줄 수도 있지만 제3자에게 책임을 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떻습니까?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해서 책임을 강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상법은 상인들은 어떻습니까? 분할 책임 원칙이 아니고 연대 책임 원칙이죠. 민법은 어떻습니까? 분할 책임이 원칙이죠. 그 다수당사 채권 채무 관계 보면 분할 책임 원칙이에요. 단지 계약을 했을 때만 연대 채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상법은 그게 아닙니다. 무조건 여러 명이 만약에 거래를 하게 되면 연대 책임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상법에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이제 상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은 첫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의 좀 OT를 해봤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본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